네, 안녕하세요. 트윅입니다. 아이작짐 예제 기초 영상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새로운 시리즈 영상은 바로 아이작짐을 이용한 강화학습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이작짐 강화학습 예제는 아이작짐 벤치마크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 GitHub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및 파라미터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차차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소개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GitHub 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아이작짐 벤치마크 엔바이러먼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를 다루면서 봐왔던 매뉴얼 문서가 있을 텐데 그 매뉴얼 문서에서 보시면 여기 examples라는 탭이 있고 그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부분은 프로그래밍 examples였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 example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Please see라고 하면서 링크가 하나 달려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이나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벤치마크 환경이나 아니면 실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여기 in our ULIPS 2021 Datasets and Benchmarks Paper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논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논문 제목은 아이작짐 High Performance GPU Based Physics Simulation for Robot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ULIPS 2021년도 제 기억으로는 본 학회는 아니었고 이 워크숍 페이퍼로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립스에 발표된 논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는 AI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회이고요. 거기에 발표된 이 논문에 대한 실제 코드가 바로 아이작짐 벤치마크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 GitHub에 올려져 있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작짐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 내용을 이 강화학습 예제에 대한 기본 코드로 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 또 링크가 몇 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앱스트랙트란에 이 첫 번째 보이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그 페이지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벤치마크 환경에 대해서 학습 과정이나 각각의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이나 아니면 이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논문 자체는 이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어려운 내용이나 큰 복잡한 내용들은 없고 결국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GPU 오리엔티드 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강화학습 태스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기존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험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CPU 자원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CPU 코어를 활용을 해서 병렬화된 환경을 구성을 해서 빠르게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때 수집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폴리시의 뉴럴 네트워크를 GPU에서만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강화 학습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는 이제 CPU하고 GPU 사이에 어떤 데이터 교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CPU의 물리적인 코어 개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렬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GPU하고 비교했을 때 그 한계가 뚜렷하죠. 반면에 이 아이작짐을 활용하게 되면 CPU하고 GPU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비효율성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U에 비해서 GPU는 병렬화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병렬화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기존 방식 대비 아주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이 강화학습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학습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들을 리포트를 해놓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여러 영상들을 띄워놨는데 이 영상들은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제에 대한 초기 학습 과정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프레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는 학습에 대한 기본 병렬 환경 개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제가 각 영상의 좌측 상단에 이렇게 각 환경에 대한 이름을 레이블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오브젝트를 다루는 트라이핑거 예제도 있고, 그리고 섀도우 로봇 핸들을 이용해서 큐브를 조작하는 그 섀도우 핸드 오픈 AI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각 환경에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중복될 때는 이제 뭐 플리시 네트워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 변화를 주어서 동일한 태스크지만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블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랑카 판다 로봇을 이용해서 서랍을 여는 태스크를 학습하는 환경도 있고, 애니멀을 이용해서 사족 보행에 대한 정책을 학습하는 환경도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뭐 이 정도의 환경이 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의 환경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차차 자세히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와 같은 순서로 전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영상은 인트로덕션이고, 그 다음에는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강화학습 예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설정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각 태스크에 대한 환경의 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예제를 차례차례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14번, 15번 태스크를 보시면 앞에 있는 이름은 동일한데 그 뒤에 뭔가 추가적인 이름이 더 붙은 경우가 있죠. 이것은 동일한 태스크를 다루는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폴리시 네트워크의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별도의 환경으로 구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팔로 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2개의 팔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시킬 때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각각 환경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한 영상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추가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영상을 좀 분리해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 이 팩토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단일 태스크는 아니다라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GitHub 리포지토리 자체가 이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저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을 업로드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연구가 나와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란으로 좀 두었고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연구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다뤄볼 예정입니다. 강화학습 예제를 분석할 때 저는 주로 이 MDP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MDP라고 하는 것은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의 약자이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구성 요소로서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팩터,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구글에다가 강화학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에이전트가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죠. 에이전트는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그 시나리오의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어떤 녀석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엔바이러먼트는 이 주인공이 활동하는 무대 내지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은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어떤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리워드가 있는데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현재 존재하는 뭐 위치나 자세 아니면 상태, 뭐 아픈지 아니면 건강한지 뭐 등등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상태 그 자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지 좋은 것인가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보상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워드죠. 우리가 강화학습 예제를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로 속에 갇힌 생쥐 예제일 겁니다. 미로 속에 갇힌 생쥐가 어떤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어떠한 루트로 미로를 쭉 갔을 때 그 끝에 뭐 함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즈가 있다든지에 따라서 생쥐가 그간 해온 그 행동에 대한 이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날씨를 이 스테이트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 그때 상태를 보아하니 오늘의 날씨가 갑자기 흐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간다 혹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를 우리가 액션 범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흐린 날씨일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비를 맞겠죠. 비를 맞으면 바로 나쁜 리워드를 얻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산을 가지고 갔다. 그때 이제 비가 오지만 우산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비를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좋은 리워드를 얻는 거겠죠. 뭐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순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률 모델로서 모델링하는 기법이 바로 이 MDP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는 설명을 드렸고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 액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ST에서 ST 플러스 1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때 이 ST에서 ST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변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에이전트가 현재 이 맵의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이 상태가 우리 예상대로라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ST 플러스 1에서의 상태로 옮겨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취했을 때 오른쪽으로 실제로 상태가 옮겨갈지에 대한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게임과 같은 강화학습 환경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잘 고려는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기호 감마로 표현을 하고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바로 리워드에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감마가 곱해진 리워드를 쭉 누적시켜서 우리가 그 누적된 리워드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최대화하는 행동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단기에 얻는 리워드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정책을 학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있는 리워드까지 고려를 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뭐 미래에 1000만 원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를 각각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조절하는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은 바로 MDP 모델이에요. M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정을 해보자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모든 상태가 다 관찰이 가능하죠. 그때 우리는 뭐 당연히 MDP를 쓸 수가 있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다 관찰 가능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수치상으로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 안에서 거실에 있는 TV의 어떤 그 장면을 볼 수는 있는데 TV가 지금 내가 방 안에 있는 위치에서 몇 콤마 몇 콤마 몇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지와 같은 실제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미지상에서의 어떤 그 TV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실제 TV가 위치하는 정확한 수치적으로의 어떤 상태 정보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거실에 있는 TV를 눈으로 관찰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만약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세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우리가 거실에 있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관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즉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수치적인 정보 이외에도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즉 partially observable 하다라는 거죠. 실환경에서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이 POMDP라고 하는 겁니다. partially observable MD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state에서 확장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observation state로 구분을 해서 이 POMDP에서는 주로 모델링을 하고요. 이때 observation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미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state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 좌표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좌표들을 state로 모델링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설명할 때 저는 주로 이 MDP나 혹은 POMDP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바로 policy가 있는데 policy가 굉장히 중요하죠. policy도 보면은 이제 학습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보통 구성이 될 텐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을 거예요. 학습 방법이라 하면 이제 PPO라든지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중요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 구조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조냐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구조도 보시면 이제 LSTM을 썼냐 아니면 그러니까 리커런트 레이어를 사용을 했냐 아니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사용을 한 거냐 그 외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무엇을 썼는지 등등의 그런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에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제 중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야지만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있다면 해당 예제에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또 보시면 실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ETC 부분은 이제 무조건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그 예제를 보고서 판단해 봤을 때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드가 있어요. 사실 코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기초 예제에서 아직 코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이제 양이 너무 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코드상으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그때 부분적으로 코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화학습 예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인트로덕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